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시장 정책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정부가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시범지구인 선도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격이란 평가와 함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주요 41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하락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코스닥 33%나 주저앉았습니다. LG플러스가 인공지능 서비스 통합 브랜드 익시를 공개했습니다. AI가 스포츠 승부를 예측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불을 더 당겼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 점검을 진행합니다. 업권별로 PF 대출 담당자들을 불러 현황을 파악하는데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으로 나누어 유동성 공급과 신용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상황을,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유동성 비율을 점검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점검을 마치는 대로 최악의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게 늘려온 부동산 PF 대출 부실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대출액은 10년 사이 3배나 급증하며 110조 원이 넘은 상황. 특히 같은 기간 보험사와 여신 전문 금융사는 PF 대출이 각각 약 10배, 9배 증가하며 금융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등 영향으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PF 대출까지도 파장이 미치면서 자금 시장 경색 불안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쨌든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일단 시장을 좀 안도하는 분위기 같기는 한데 상황은 조금 더 어쨌든 아직까지 눈에 띄게 뭔가 같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상태라서 조금 현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산과 분당 등 5개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사업 추진만을 기대했던 주민들 사이엔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어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삼본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수십 개 곳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행정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민 대부분은 선도지구 지정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선도지구 지정이 도대체 웬 말인가? 그냥 이제 대통령 공약대로 이제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하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될 것을 왜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또 만들어서 이제 그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서 이제 또 주민들이 또 괜히 이제 주민들끼리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왜 만드는 건지.
국가정책에 따라 동시에 1기 신도시로 만들어져서 노후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주민 일부에선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분당 전체가 같이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니 한쪽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야 이를 통해 본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재건축의 기준점이 되는 단지가 먼저 실행되는 건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선도단지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장단점 같은 것들을 잘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하면서 결국엔 1기 신도시의 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완수시키는 그러한 나아가는 약간의 한 발자국 또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처럼 하는 그런 의미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강원도 레고랜드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부도 사태로 자금 마련에 비상에 걸렸죠. 채권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오자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의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며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차환 발생이 어려운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우수한 대기업의 회사채마저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발행하면 은행 대출과 달리 이자 비용 부담 없이 자금을 확보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합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유통주식 물량이 증가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고 기업의 자금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유상증자의 자금을 기업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의 이유가 기업 성장이 아닌 채무 상환일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 자금을 잘 써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회복을 하면 그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주주 가치는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유상증자 돈을 쓰고. 한편 전날부터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와 비교해봐도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41개국 주가 지수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하락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약 33.4% 하락해 러시아 모엑스 지수와 RTS 지수, 홍콩 항생 지수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모엑스 지수와 RTS 지수가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홍콩 항생 지수에 이은 하락률 2위인 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친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지수가 힘을 쓰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상위 시가총액 업종들이 PER이 높은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 내에서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재 같은 국면에서도 사실 조금 대형주 지수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수출이 감소한 것도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74억 달러로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보면 2.8%를 기록하는 등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은 수출이 중요한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유지하면서 주력 품목이 잘 팔리지 않았다며 미중 마찰도 한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도 이유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6.31%, 28.63%씩 떨어졌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도 외국인의 자금을 유출시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달러 강세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순매도 여력까지 고려하면 증시는 기술적 관점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 유의해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재혁 하나증권연구원은 베어마켓 랠리로 단기간에 반등할 수는 있어도 아직 지수 하방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변동성을 감안하면 포지션 축소나 다른 투자처로의 이동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AI가 승부를 예측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LG U+는 오늘 AI 브랜드 익시를 공개하고 스포츠 승부 예측부터 콘텐츠 추천까지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LG U+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서비스 통합 브랜드 익시를 공개했습니다. 익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돕는 AI 서비스라는 뜻으로 일상을 즐겁게 돕는 친구 같은 AI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LG U+의 다양한 B2C, B2B 서비스에 표기될 예정입니다. AI 통합 브랜드 익시를 통해 고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디지털 접점을 확대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LG U+는 이날 자체 개발한 AI 핵심 기술들도 소개했습니다. 우선 자체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에서는 AI를 통해 월드컵 야구 등 경기 결과와 스코어를 예측 분석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조별 예선 리그 전 경기의 승부 예측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콜봇을 고객센터에 도입합니다.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된 콜센터 AI로 다음 달부터 상담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나올 예정인 우리가게 AI는 매장 정보 자동 예약 등 전화 응대 업무를 AI가 돕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AI 기반 추천 엔진을 U+TV에 적용했습니다. LG U+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요즘 깡통 전세에 대한 심각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고 있는 지역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택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깡통 전세 심각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깡통 전세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익숙해져 있을 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비싸야 하는데 최근 집값 하락세로 인해서 전세 가격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계약 2년 만기가 돼서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경우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 74.7%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 북구가 91.7%, 경북 구미가 90.8%,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 남구가 90.6%를 기록하는 등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전달보다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에는 70.4%를 기록하며 70대 진입했습니다. 통상 전세가와 대출액의 합이 집값의 70% 이상일 경우 위험하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건 시장 전반이 위험 수준에 들어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 중 지난달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중구입니다. 78.6%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중구는 8월 62.6%에서 무려 1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고위험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빌라 시장이 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신축 빌라인데요.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실제로 첫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세 매물로 나온 신축 빌라의 경우 가격 기준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축 빌라의 성격상 전세가율이 높을 수 있고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역시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빌라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통은 5년 정도 넘은 빌라와 거래를 하라는 게 업계 조언입니다. 먼저 전국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8월 83.1%에서 9월엔 83.4%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방 평균은 80.5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9월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6.6%포인트 상승한 91.9%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도 91.2%를 기록하면서 90%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율 100% 이상, 즉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전세가율은 무려 127.4%를 기록했고 경북 구미와 경기 이천, 경기 화성, 경북 포항 북구 등은 전세가율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세가율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사회적 우려도 커지거든요. 깡통 전세 피해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와의 소송을 통해서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고 해도 이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원룸 등 저가 주택이 대상인데다가 그 역시 전세 보증금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출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책이 중요한데요. 일단 거래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등 주변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근접돼 있는 70%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인사이 요구하면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준다면 그거를 보고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택 거래 직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 필수적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금융당국과 대책 마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별도 구제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거래할 시에 조금 어렵겠지만요. 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로드 축제 지프캠프 2022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오프로드 코스를 비롯해 실제 산악주행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정통 오프로드 축제로 꾸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사각 25도의 가파른 언덕과 계단, 바위길 통나무 시소 등 다양한 오프로드 코스를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수심이 깊은 물길과 늪지대에서도 거침없이 움직입니다. 지프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프캠프 2022를 열고 지프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경험하도록 마련된 자리. 송전해변 일대 약 6,000평 규모 지프 웨이브파크 내에 총 14개의 다양한 코스를 꾸리고 운전자들에게 극한의 오프로드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모래사장을 주행하는 비치 드라이빙 코스와 험한 산악주행 코스로
자연 속에서 지프의 사륜구동, 4x4 성능과 월등한 장애물 추파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ou come into the Jeep Wave Park, which is an absolutely amazing experience to really utilize and cherish Jeep's legendary 4x4 capability. The views, the nature, it's absolutely amazing. It's called the Mountain Course here, so I can't wait for you to experience that as well. 지프 캠프는 68년의 역사를 지닌 오프로드 축제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프로드 드라이빙뿐 아니라 캠핑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캠핑 스트랩 만들기, 핀버튼 제작 체험 등 엔터테인먼트 활동뿐 아니라 메인파크 한켠에 양양군의 지역 특산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을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프는 4X2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전 라인업을 전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지하공사의 TV 방송용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통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가운데 방송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아 비면허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유휴 대역을 활용한 무선통신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 겁니다. 이 기술을 통해 스마트 헬멧, 작업자 위치 추적, 터널 내 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이 가능해져 지하공간 현장 안전관리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무선통신 기술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선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인수전에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 로이터 통신은 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자금에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우리 돈 2,371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 등 계열사가 유한 책임사원 LP로 출자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트위터 인수 거래는 오는 28일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 티슈진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시초가는 거래 정지 전 종가 대비 100% 오른 16,050원에 형성됐습니다. 반면 이날 코오롱 티슈진의 최대 주주인 코오롱은 10.36% 내린 25,95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5.39% 하락한 4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코오롱 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로 평년 수준을 6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비슷한 추위로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이맘때 날씨로 돌아오겠는데요. 당분간 서울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 선으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7도, 춘천은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는 서울 18도, 춘천 1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 낮에는 17도에서 18도 선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20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상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강원 영동은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